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메르비입니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네, 강북사는 프리랜서 안도팔입니다. 네, 저희 황금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워 죽겠어. 네, 또 이렇게 블랙홀 모여 앉아있는데 사실 연휴 끝나진 않고 오늘 7일이니까 하루 더 남긴 했어요. 네. 내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열흘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이제 어버이날이 이제 껴있잖아요. 네. 월요일이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이제 연휴도 있고 해서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네. 멀리. 효도는 안 하고 그냥 부모님만 괴롭히고 왔죠. 네. 맛있는 건 많이 먹고 왔어요. 시골이라면 좀 그러니까 고향으로 하죠. 시골이 더 정감 있지 않아요? 안두팔이면요? 저는 집에서 잘 쉬었어요. 이번 연휴에는. 네, 맞아. 어디 안 가고. 집이 제일 좋아. 네, 한고수님은? 저는 일만 했어요 또. 그래도 어제보다는 얼굴이 좀 낫네요. 응.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 메르미는? 저는 다 모셨어요, 사실. 저도 일 계속 나가가지고 그랬는데 저 운동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효과를 본다는? 했어? 운동하고 있어? 밤에 열심히 하고 퇴근할 있어요? 때 1시간 반씩 오고 있다고요. 또 초코파이 먹이러 가야겠네. 일단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잠이 잘 와요. 피곤하니까. 잠이 잘 와서 좋고 이제 다리가 자꾸 부었는데 좀 운동하니까 다리가 좀 덜 붓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쩐다는 거. 장난 아니야. 엄청 심하게 밖에서 하는 운동인 네, 가지고 계시는 운동하다가 기관지를 버릴 그래서 마스크 쓰고 운동하고 있어요. 네, 여튼 건강해지는 중입니다. 네. 모두 잘 지내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고수님 댓글 빠르게 읽어주세요. 은양 블랙홀링님께서 블랙홀은 사랑이고 진리입니다. 계속되는 연휴 덕에 업무들 마감하느라 장난 아니네요. 한고수님, 강대리님, 안더팔님, 메르미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밌죠연님께서 우리가 그 업로드가 좀 약간 미뤄졌다 그랬었잖아. 네. 그래서 한 번 더 듣지 뭐 이렇게 써주셨고. 뵙고 싶어요. 네, 윤사월님께서 저도 다시 듣기 합니다. 블랙홀의 제맛은 반복 정치 아니겠어요? 들어도 새롭고 무섭고 신비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것은 바로 블랙홀이랍니다. 오. 간만에 잘 읽으셨네요. 안전바 내려가면 출발합니다. 출발. 리플님께서 힝 주말만 되기를 기다렸는데 이틀 정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톰님께서 강대리님 조용조용한 설명은 ASMR급입니다. 유독 귀 기울여서 듣게 됩니다.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리사 10님께서 집 보러 다니다 지금 듣고 있어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똑바로 읽어. 저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병원에 가셨다가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데 이제 수혈을 거부하는 거야, 그 엄마가.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잠깐 딴 데 가셨을 때 수혈을 해가지고 천만다행이죠. 수술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다음에 파라나님이 이제 2-3달 정도 해외 출장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데리고 가세요. 해외에서도 잘 챙겨 먹으시기 바랍니다. 부산 아재님께서 이제서야 사이비 에피소드 다 들었네요. 바쁘니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잘 챙겨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지1118님께서 겟아웃 영화 겟아웃 추천해 주셨어. 우리 그때 네. 보자 그랬었잖아.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AD12님께서 업데이트 연기되는 거 이제서야 알았네요. 과제하면서 들으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미 한 번 더 들었던 방송 다시 들어야겠습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샤이니하트 뿅뿅님께서 월요일은 정말이지 시간이 너무나도 느리게 가는 날인데 업데이트 덕분에 룰루랄라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몸치장군님께서 2일날 온다며요. 방심했다가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다리실까봐. 광대 A님께서
원래 지대너밭이 저에게는 1위였는데 이제는 아하, 참. 아이고 참. 그러면 안 되신다니까 자꾸. 저 블랙홀이 욕먹어요. 1위래요. 그다음에 카페라떼님께서 이런 유익한 방송은 제발 오래오래 해주셔야 합니다. 플리즈. 네. 오래도록 함께 해주세요 해주셨고, 노력하겠습니다. 구라의 달인님께서 자연사 박물관 관람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한고수님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틀 토크님께서 매번 귀팅만 하다가 빵에 가입해서 댓글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파라모어님께서 내비게이션 편 듣다가 메르민님의 인상 깊은 감상평에 후기를 안 쓸 수가 없네요. 남자 진행자 새끼들이 졸라 재밌다고 그랬는데 재미 졸라 없는 거를. 앞으로 영화평은 메르민님만 믿고 갈게요. 책임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뭘 또 책임감까지. 푸른 이슬 S님께서도 왠지 모르게 블랙홀은 두세 번씩 듣는 버릇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화재님께서 기독교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수 재림 안식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길게 써주셨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르바르님께서 뒤늦게 사이비 편 들었어요. 제가 통일교 신도거든요. 농담이고 고등학교 때 알던 언니가 통일교 신도셨다고. 그러면서 맥콜 직접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맛있었어요, 이거. 해 먹어봤어? 네네. 진짜? 네. 어떻게 하는 거였지? 아메리카노에 사이다. 아, 스프라이트. 응. 그다음에 홍준표 나경원 섭질아내 님께서 꿀잼이네요. 참가비를 받고 공개 방송을 한번 해주세요. 공개 방송이요? 아, 죄송합니다. MB 구속님께서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컨텐츠는 좋은 것 같은데 오디오가 일정치가 않네요. 어떤 새끼는 목소리가 작고 어떤 년은 너무 크고 어떤 새끼는 3명 중에 한 명인데. 아, 그래서 설마 제가 본인은 아니겠지. 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그때 파일이 임포트가 안 돼가지고 다시 들으시면 조금 나으실 거예요. 네, 지글님께서 얼마 전에 오원춘 얘기하시는 거 듣고 인육 얘기 찾아보면서 소름 돋았네요 하면서 김봉남 살인사건 해달라고 해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개냥이 뿌요님께서 파리지옥 하나 사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뿌요 사진을 올려주셨어. 고양이 사진. 조긍정님께서 듣다가 빵 터지네요. 저희 조카가 제일 좋아하는 상어가족. 한번 해봐. 뚜루. 안도팔 뚜루뚜루. 재밌죠님께서 상어가족 도팔님 가수가 꿈이셨나요? 매번 도팔성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잘하네, 화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후원해주신 파라나님, 부산아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 질 좋은 에피소드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정우, 강하늘 씨 주연의 재심입니다. 네. 네. 영화 재심은 전북 익산에서 일어났던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실화 바탕이에요. 약천 오거리. 네, 다른 사건명으로는 약천 오거리 살인사건.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최군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1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사건입니다. 감독은 김태훈 감독이고요. 이 감독님의 필모그래피로는 코믹 영화 잔혹한 출근 아세요? 김수로 씨 나온 아, 네. 네, 알죠. 요거랑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약속은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더라고요. 2003년에 기흥에 있는 삼성 반도체 직원이 백혈병에 걸려 죽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그 사건을 네. 아직까지도 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 사건을 다룬 영화고요. 슬쩍 봤는데 평점이 꽤 높더라고요. 평도 좋고. 또 하나의 약속이? 네. 그래서 한 9.8? 별 한 5개 다 찍었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나중에 보려고 킵해두고 있는데, 일단 재심이랑 또 하나의 약속이 이제 사회 문제를 다룬 이 감독님의 대표적인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 김태훈 감독한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 영화의 사회적 역할에 중점을 두는 거냐? 그런 걸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느냐? 이런 인터뷰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 질문에 김태훈 감독은
어쩌다 그렇게 됐다라고 답했습니다. 사회풍자는 가능하겠지만 영화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제 사회 고발의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시나리오로 대중과 만나고 싶다. 자신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었대요. 이런 생각을 이제 반영하듯이 이제 영화 재심은 억울하고 심각한 실화를 영화적으로 살짝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진지충이라 영화 보면서 이거 너무 가볍게 접근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영화 보고 인터뷰 찾아보고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감독은 애초에 심각하게 풀어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관객들이 재미랑 감동을 같이 느껴서 더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게 한 거였더라고요. 의도가 괜찮죠? 그리고 그 의도대로 사람들은 영화적 재미도 느끼면서 동시에 감동도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준영 변호사의 의도대로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히 따라왔고요. 이거 하고 나서 약촌 오거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이거 영화 제작할 당시는 그렇게 약촌 오거리 사건이 안 알려져 있었잖아. 네. 원래 슛 들어가기 전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해졌죠. 그 전부터 이 감독은 준비를 하고 그렇지, 있었대요. 그렇지. 그리고 영화가 제작되는 중간에 재심이 무죄로 판결이 났죠. 음.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더 흥행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대중들은 그렇게 알잖아 보통. 아, 이 사건 유명해지니까 영화로 만드네. 그렇겠죠. 근데 그 그게 전에 아니라 전에. 영화가 어느 정도 흥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실화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실제 사건을 좀 알고 가려고 해요. 강대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경찰의 잘못된 위법 수사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추억을 많이 남겨야 할 20대의 전과 후를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사건.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때는 2000년 8월 10일 목요일 새벽 2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의 약촌 오거리에서 다방에서 일을 하던 당시 16세의 최군이 약촌 오거리를 지나가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서 택시기사였던 피해자 당시 42세의 유모씨를 흉기로 어깨와 가슴 등을 12군데 찌르노 달아났고 지나가던 구급차가 택시기사를 발견한 후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신장과 폐동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경찰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중에 다방 꼬맹이로 불리던 16세 최군이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와 택시가 부딪힐 뻔한 후 서로 시비가 붙었고 최군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자 택시기사가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토바이 공구함에서 칼을 꺼내왔고 그 모습을 본 택시기사가 운전석으로 도망치자 최군이 운전석 뒤편으로 순식간에 타서 택시기사의 우측 어깨 부위 5회, 옆구리를 3회, 우측 앞면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그 밖에 우측 어깨 뒤쪽,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절창을 입혔습니다. 엄청 많이 찔렀네. 그 후 최군이 칼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 안쪽으로 다급히 달아났고 공원 근처 휴지통에 있던 신문지를 꺼내서 칼을 닦아낸 후 다시 오토바이 공구함에 넣은 후에 긴장된 나머지 선배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묻은 옷과 신발을 빨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사건 현장으로 찾아갔고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최군이 태연하게 목격자 행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최군이 운전기사들과 시비가 종종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익산 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군을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 정도로 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결백을 주장하던 최군에게 괘씸죄로 5년을 더 선고하여 15년의 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있기 전 최군이 형사들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하면서 제가 사실 범인이며 형사님들에게 죄송스럽고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했고 2심에서는 죄를 인정한 최군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하여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게 참 거지 같은 일이야. 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당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최군이 재심을 통해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판정받았잖아요. 이제 실제 최군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서 경찰의 위법 수사와 최군이 당했던 내용들 포함해서 실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최군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이에요. 2008년 8월 10일 목요일 새벽에 최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약촌 오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최군을 세우더래요. 이제 최군에게 질문을 했는데 지나다니다가 새벽 2시 10분경에 여기 보이는 택시 근처에서 누구 본 사람 없냐 라고 물었는데 이제 최군이 그냥 보긴 봤나 봐요. 저기 한 명 또는 두 명이 뛰어가는 거 봤는데요 이렇게 라고 진술을 했대요. 이제 최군의 말을 듣고 있던 경찰이 옆에 있던 상사가 있었나 봐요. 상사한테 저 꼬맹이가 봤다는데요 라고 이제 말을 전했고요. 그리고 최군이 이제 경찰서로 가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거기까지는 뭐 이상 없네. 네, 여기까지는 이상 없죠. 근데 3일 뒤에 목격자인 최군이 범인이라면서 최군을 체포해 갔어요. 근데 최군을 체포해 갔는데 끌려간 곳이 경찰서가 아니라 모텔이었던 거죠. 아 실제로도 모텔로 간 거야? 네, 실제로도 모텔로 갔고요. 처음에는 최군한테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그렸대요. 다시 그렸는데 경찰이 한다는 말이 누가 너네 선배 얼굴 그리래? 라고 물었대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네가 했잖아. 네가 택시기사 찔러 죽였잖아. 네가 했으니까 칼 어딘지 잘 알겠네. 어떻게 죽였어? 라면서 최군을 사정없이 구타했대요. 그리고 최군은 범인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최군이 자신이 살인을 한 게 아니라고 울면서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돌아오는 거는 매질이지 뭐. 폭행밖에 없었대요. 이제 최군이 계속 맞다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제가 했다는 허위 자백을 했어요. 이게 몇 년도라고 지금? 이게 2000년도 8월. 2000년 딱. 네. 되게 최근이야. 2000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우리 막 그때 밀레니엄 무슨 살인의 추억 시대도 아니고. 씨.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기소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1차하고 2차 현장 검증 때는 택시 밖에서 찌르는 행위를 이제 하라고 시켰대요. 당시 범행 현장을 그려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현장 검증. 예, 택시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택시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래서 3차 현장 검증 때는 이제 택시 조수석, 운전석 바로 옆자리에서 택시 기사를 찌르는 행위를 했었고, 그러다가 마지막 4차 검증 때 와서야 운전석 뒤쪽에서 찔렀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렇게 다시 조정을 했대요. 그리고 2001년 2월 1심에서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당시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국선 변호사? 네, 국선 변호사가 그때 최군한테 너 죄 인정 안 하면은 15년 살아. 그러니까 네가 인정을 해야 5년이 준다. 네, 5년이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10년으로 감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도 다 두드려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지. 5년이라도 빼려면. 그쵸. 당시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눈물을 호소하고 죄를 인정해버리고 10년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나 같아도 뭐 나 도와줄게. 난 이제 15년 살아야 되잖아. 네, 인정한 것이 5년 깎는 게 낫지. 누구 하나 주변에서 자신의 말을 그러니까.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얼마나 답답할 거야 그 순간에는. 죽고 싶겠지. 그리고 이 자기가 믿을 사람이 이 담당 형사밖에 없는 거야. 맞는 거와 동시에 자기가 부빌 언덕이 비빌 언덕이. 거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10년형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가석방 시즌이라 9년 7개월 정도 이제 복역했고요. 2010년에 출소를 해서 2013년에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 11월 17일에 광주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렇게 사건 내용은 이런데 여기서 좀 의문점 같은 거 드는 거 없으세요? 많지 뭐. 그 범행 시간도 그거 안 되잖아. 네, 범행 시간도 그렇고 일단 제가 의문점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시신의 상태를 보면은 당시 택시기사의 시신 상태를 보면 칼이 정면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뒤에서. 뒷자리에서 충기로 찔렀잖아요. 네. 근데 과연 최군이 범인이라고 쳤을 때 자기가 했던 범행 내용 조서 내용에서
실제로 자기가 찔렀던 위치를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조서 내용 자체에서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오늘 나 살인해야겠어. 오늘은 오른쪽 어깨를 5번 찌르고 맞아. 옆구리를 3번 찌르고 이게 다 기억날까요? 그냥 막 찌르는 거. 네. 난 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진짜 최군이 범인이라고 쳐도 초범일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을 제시하자면 재판에 이제 증거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택시 기사들이 택시 운행을 하잖아요. 맞다. 그러면은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미터기. 네, 타코미터 그래프라고 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을 했어도 되는데 그거조차 제출하지 않았대요. 근데 당시에 범행이 일어난 시간이 2시 8분경이었는데 최군이 2시 8분을 기준으로 해서 2시 8분 전에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었고 그리고 2시 8분 이후에는 학교 선배와 통화를 했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와 선배와 통화한 시간이 3분 32초의 틈이 생기는데 딱 정확히 타코미터 그래프가 2시 8분에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생각을 해봤더니 2시 8분부터 선배와 통화하기 전 시간을 보니 그게 한 1분 40초 정도인데 그 1분 40초 동안에 택시기사랑 실갱이를 하고 칼로 찌르고 공원으로 도망쳐서 신문지로 칼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고 뭐 긴장된 나머지 뭐 선배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1분 무슨 플래시맨이야? 그러니까 드림팀도 아니고 시간 여행.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을 그 엉터리 같은 걸 다 증거로 채택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검사와 판사 또한. 귀찮은 거야. 그냥 약자니까, 빨리 그냥. 빨리. 그리고 이제 당시에 만약에 최군이 또 범인이라고 쳤을 때 최군이 범인이라면 분명 옷에 피가 튀었을 거란 말이야. 택시 기사를 이제 신장하고 폐동맥을 찔렀는데 동맥을. 동맥혈을 찌르게 되면은 뿜어 나오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변에 퍼진대요. 근데 최군 옷에 이제 피가 묻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최군한테 네가 어제 입었던 옷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세탁소에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세탁소에 맡겼더라도 아무리 드라이클닝을 하고 자국 남지. 네, 그거를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빤다고 해도 그럼. 그 루미놀 반응 검사라고 있어요. 이제 혈흔이 이제 옷이나 칼에 묻었을 경우에 그래. 그 이제 형광등 같은 거 비춰. 예, 잘하시네요 역시. 이제 아이씨, 그거 다 알지. 네. CSI에 나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까지 했더니 와. 결국에는 음성 판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혈흔이 없었던 거죠. 근데도 왜 그러냐고.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그 최군이 뭐 다방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반듯한 직장인에 아니, 부모님 다 계셨으면 이랬을 거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재판부 판사 입장에서는 제공되어져 있는 자료나 증거로 판결을 내리지 본인이 이랬을 조사하지 것이다 내지는 본인이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변호사가 그거를 왜 방어를 못 하냐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잘못한 거지. 변호사조차도 그게 할 말이 재판을 한 재판부의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검찰의 잘못이거나 왜냐면 그 사건을 기소한 검찰이 명확하게 그걸 확인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는 게 일단 우선적인 잘못이고, 검사가 잘못한 거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 변호사,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그걸 방어해주지 않았다는 게 잘못이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그 번듯한 직장인의 부모님 다 살아 계시고 그러면은 이랬냐고. 그래. 그냥 씨발 다방에서 그런 거나 오토바이 배달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동네에서 되게 평이 좋았대요. 아. 최군이 착실하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씨. 네. 그 당시에 칼이 있었잖아요. 칼이 이제 오토바이 공고하면 실제로 있었는데 아 실제로 있어. 네. 왜 갖고 다녔던데? 그때 당시에 최군이 낚시에 엄청 빠져 있었대요. 그리고 다른 인터뷰 제가 좀 들어보니까 박준영 변호사가 그래. 그때 당시 기록은 있는데 증거 수집품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기록상에만 칼이 있다고 나왔지 증거가 없어. 최근은 근데 근데 최근엔 증거는 뭐라 하기 어렵죠. 왜냐면 구타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신빙성이 별로 없고 그 기록만 있는 거야. 오토바이에서 칼이 발견되었다 이것만 있고 증거품이 없어요. 발견됐으면 증거가 아. 있어야 되잖아. 실품이 없었다고? 실품이 없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류상에만 존재했던 거네. 당시에 최군이 가지고 있던 칼은 과도칼이었어요. 오토바이 공고함에 있던 칼은. 근데 실제 범행에 사용된 칼은 시칼로 판정이 됐거든요. 흉터로 봤을 때.
근데 굴면은 그 칼을 어디서 구했냐 봤더니 그 시칼하고 동일한 크기의 칼이 최군이 일하던 다방에 거기에 아. 있던 칼을 그거를 이제 증거품으로 채택한 거예요. 끼워 맞추기. 영화에서 나오는 거랑 같네 그거는. 네. 그러면 여기서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요. 그때 당시에 담당 형사는 어떻게 됐나? 그 새끼 어떻게 됐어? 담당 형사가 재심 때 증인 출석 후에 괴로운 심정을 엄청 털어놨대요. 뭐가 괴로워 지가? 일단은 2016년 9월 28일 자살했어. 낮 12시 50분쯤에 아, 진짜? 네, 자택에서 진짜? 자살했어요. 자살했어? 네. 형사 반장 그 그때 당시에 이제 담당 형사? 담당했던? 네. 그 못되게 나오는 그 사람? 근데 우리 이미지는 영화 속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편을 들려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사건을 맡고 나서 이 형사가 과연 자신의 뜻대로 그게 실제로 최군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행동보다는 위에서도 그 경찰에 했던 증거품들 다 믿어줬잖아요. 그러면 다 엮여 있다고 봐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손현주 씨가 나왔던 영화 보통 사람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군사 독재 시대 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경찰이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검찰에 끈앞풀이 돼서 그런 죄를 가진 사람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근데 근데 권위 효과야. 시켜야 집에서는 진짜 평범한 아버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그 언제 자살하셨다고? 2016년 9월 28일. 내가 작년이네. 뭐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뭐 욕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아니 이제 뭐 다 이제 막 밝혀지고 하니까 그 전에 그렇게 양심의 가책 느꼈다면은 그 전에 자기가 손을 한 번 더 써보든가. 그렇다기보다도 아무래도 그 분한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 하면 전말이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잘린 거죠. 아니 뭔가 대가가 있어 그러면? 자살하는 모르죠. 대신?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자살할 용기로 그래도 그분이 온전히 자책감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했다기보다는 자책감 그러니까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했을 수도. 나로 인해서 이제 이 꼬리 사건은 더 이상 밝히지 말아 달라.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치, 꼬리 자르기일 뭐 수도 그걸 있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정말 자책감. 근데 자책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그래. 그러기에는 이미 이분이 너무 오래 10년 동안 그걸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재심해가지고 다 이제 떠벌려지니까. 법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니까 그때 자책감이 들었다? 그것도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다. 뭐 그땐 다 그랬어 이래버리면 모두 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만 그러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다 맞다 그러는데 혼자 아니다 하기가. 그치. 근데 나 자살한 줄은 모르고 있었네. 그리고 이제 최군이 범인이었다가 범인이 이제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났잖아요. 그럼 진짜 범인은 진범. 어떻게 됐나? 이제 봤더니 최군이 살인 혐의로 이제 복역한 지 3년이 지난 2003년도에 술집에서 당시에 이제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떠드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죠. 이때 지금 어디서 술을 먹는데 이 친구들이 그때 당시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다 맞아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 경찰이 거기에 있던 진범의 친구죠. 임 씨를 체포해요. 그러니까 다른 서에서 이 진범을 잡아요. 그쵸. 그때 이제 진범을 체포하고 나서 친구를 먼저 잡고 진범을 잡았죠. 그런 다음에 진범한테 이제 취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술을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당시에 김 씨가 택시비도 없었고 택시기사 일당을 가로채려고 했대요. 근데 택시기사의 체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칼로 이제 위협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자기가 칼을 내민 걸 보고 내리려고 해서 그때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공원 뒤편으로 도망쳤고 근처에 친구 임 씨가 살고 있어가지고 그 집에다가 칼을 숨긴 거죠. 옷하고. 그렇게 숨겼는데 실제 범인을 잡은 거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담당 검사가 한 말이 구체적인 물증하고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검사에 기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DNA 감정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거절을 했대요. 만약에 이 검사가 그걸 받아주면은 그때 최군을 잡았던 형사와 그 위에 검사와 판사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48시간 만에 둘이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얘네가 처음에는 벌을 받을 마음으로 자백을 했는데 48시간 만에 풀려나니까 좀 멍하잖아요. 자기는 자백을 했는데 풀어주네? 근데 너무 순조롭게 풀어주니까 애들이 좀 머리를 썼어요. 어떡해? 언제 다시 좆될지 모르니까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해요. 실제 정신병에 걸린 환자처럼. 야, 치밀하네 것들도. 그래서 그때 2003년에 수사하던 그 경찰들이 다시 얘네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180도 돌변해버린 거죠.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친구랑 말을 맞춘 거예요. 그때 말한 건 다 뻥이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 만약에 죽였다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멋있게 봐줄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진범인 김 씨는 이름도 개명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고요. 아, 벌 안 받았어? 네, 풀려났죠. 그리고 풀려난 게 아니라 이미 그게 지났으니까. 소요, 시효, 네.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그리고 친구 임 씨는 죽었죠. 2012년에 자살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네. 그 죄책감도 있었을 텐데 칼을 숨겨줬잖아요. 칼을 숨겨줬는데 그 칼이 집에 있은 후부터 많이 힘들었대요. 그 뭐 악몽도 많이 꾸고. 왜 저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봐봐, 지금 집에 있는데 강대리님이 누굴 찌른 거야. 그래가지고 근처에 나한테 와가지고 손을 벌벌 떨면서 야 메르마 내가 실수를 했는데 칼 좀 숨겨줘 이러면 바로 신고하지. 바로 신고하지. 어떡할 거야? 우리 집에 살인자가 있어요. 어떡할 거야? 이름은 강삐. 네. 이름은 강삐고요. 어떡할 거야? 광대리가 그러면 신고해야지. 형. 아니, 이거는 신고해야지, 당연히. 근데 저는 그럴 리가 없죠. 전 천사니까요. 신고해야지. 그리고 이제 나는 되게 씁쓸하네. 네. 아 근데 난 섣불리 신고 못 할 것 같아. 친구가 막 신고해야지. 나는 친구가- 신고하기보다는 이제 저거 하겠지. 자수를 자수하라고. 시켜야죠. 자수하라, 권유하겠지. 엄청 내적 갈등. 기절시켜가지고 경찰서에 어, 친구가 막 무릎 꿇고 야 이것만 해주면 나 정말 앞으로 잘 살 거고. 너가 해라는 네가 대로 나 나 사람 할게. 살리는 셈 치고 싹싹 빌면서 막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나 살리는 거다. 또 나 버리지 말아라. 그래도 신고해야지. 네. 바로 112지. 도망가면 감찰 신고. 그리고 가족이 너왜 자꾸 피지를 내? 가족이 그래도 신고해야지. 누나 막 내 동생 와갖고 누나 막 근데 손 나는 덜덜 떨면서 누나 무서울 것 같아. 나 일단 이제 무섭지. 들어보겠지. 어떻게 된 정당 거야? 방위로 된 건가? 응. 그냥 진짜 재미로 죽였나? 그래도 신고해야지. 그 자살이 안돼 빨리 와이프가 신고해야지. 오빠 실수로 난 무조건 자수 깨진 권유지. 소주병을 들고 실수든 어쨌든 신고해야지. 권유해야지. 정의의 도팔. 나는 정의로운 근데 게 아니라 어쨌든 들으면서 지금 이거 듣고 있을 것 같은 거지.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치. 혹시 모르죠. 그거는. 그 광주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진짜 멘탈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니까. 에이, 전시아 씨. 그러면 여기서 한 명이 안 나왔죠. 최군은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어. 잘 지내고 계셔. 네, 지내는 것보다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결혼하셨잖아요. 2016년 11월 17일에 최 씨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 사실이 어렵고 최 씨의 자백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합리성이 결여되므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최군이 출소한 후에 3년이 지나서 재심 청구를 했잖아요. 그 청구했던 계기가 뭐냐면은 당시에 택시기사가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보험금으로 4천만 원을 줬대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 그거를- 돈을 이제 최군한테 갚으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을 안 갚고 계속 불다 보니까 1억 4천만 원이 되더래요.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고 좀 더 이제 중요한 계기는 이 두 자식의 아버지예요,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으면은 그치. 자신의 범죄자의 자식들한테 자식이 나중에 쟤는 살인자의 아들이다 그래.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군하고 최군 어머니가 영화 재심을 봤는데 영화를 보고 이제 많이 울었다고 하고요. 그 영화가 진짜 한 10분의 1도 표현 못했을 거예요.
최고는 이제 100분의 1도 안 되고. 지금은 메리 말대로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나는 그 진범이 듣고 있을 것 같다 이거. 음, 야 자기가 그거 해당되는 거 다 안 찾아보겠냐? 찾아보겠죠, 당연히. 다행이라기보다는 최군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형사 보상 제도가 있는데 이제 형사 보상금을 한 뭐 1억 7천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8억 8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대요. 근데 형 같으면은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군이 했던 한마디를 전하자면은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너무 어렵고 세상을 너무 몰랐던 것밖에 없다고 말을 했어요. 이제 이런 영화 자꾸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사건 사고를 당하거나 뭐 강간이라던가 교통사고라던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감도 안 와. 뭐부터 해야 돼? 신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주위에 사자를 두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죠. 그래도 깔끔하게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좀 찜찜하긴 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옛날에 잠깐 토론도 했었잖아. 도가니 사건도 있잖아요. 네, 도가니 사건도 있고 우리 토론한 건 아이들 아, 실화 바탕으로 네네. 했었던 거 영화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도 했었죠. 근데 박준영 변호사의 인터뷰 좀 조사하다 보니까 영화 도가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의 사례도 그렇고 이태원 살인 사건의 사례도 그렇고 그렇죠. 네,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사법부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확실히 영향이 있는 거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민심이 무서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있어요.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제작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뭐 분명히 변하는 게 있을 거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질수록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도왔다고 하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억울했던 건 그거지. 함광열 입영 사건. 아, 그거 진짜 네. 속상하죠.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거야말로 진짜 그 눈 뜨고 있는데 코백. 그런 군 의문사도 영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심 같은 경우는 잘 풀린 경우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너무나 답답하게도 이제 제대로 누명을 벗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맘만 같아서는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저희도 막 소개해드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인인 우리들은 알 수 있는 사건도 없고 알려진 사건들은 대부분 해결이 된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도 우리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 없어? 우리는 그저 평범한 그냥 사람.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금 박준영 변호사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심 사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름하여 메르미의 나도 알고 싶다. 먼저 밝힐 내용은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신문 기사에 무기수 김신혜의 17년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이 기사는 인권운동가 고상만이라는 분이 쓰신 거 아시죠? 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 그분이 저거에 많이 신경 써. 군 의문사. 하고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4개로 연재가 됐던 건데 제가 이걸 좀 추려봤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때는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사건 개요예요. 남도 바닷가의 한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에 50대 초반의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또 2000년이야? 네. 3월 7일 새벽 5시. 시신의 신원은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3극 장애인으로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차로 한 20분가량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류장 근처에 살고 있었던 장애인 남자인데 이 시신을 보고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현대 마르샤라는 차종에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있었대. 그래서 처음에는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시신을 부검한 후에 경찰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가 아닌
위장된 타살로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왜요? 이게 교통사고로 난 상처가 없었고 부검 결과 약물에 의한 타살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에 경찰서로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피해자의 딸인 당시 23세의 김신혜 씨였어요. 피해자의 딸이야. 그리고 이틀 뒤 김신혜 씨는 살해를 자백합니다. 에? 정황을 보면 아버지 앞으로 8개의 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고 살해 계획을 적은 수첩도 발견된 거야. 그럼 맞네. 그 사람이. 자백도 했고. 그리고 김신혜 씨는 1년 뒤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습니다. 그 당시였으면 또 이거를 재심할 게 뭐가 있어? 들어보세요. 그래서 원래 1심과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대요. 이게 존속살해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거니까. 그 당시 또 분위기오면 이거 네. 근데 더 큰 이슈가 됐겠다. 예, 겨우 목숨이 붙어있게 된 거지. 어쨌든 사형인데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고 이거를 참을 수 없어서 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조서예요. 김신혜 씨는 아버지가 싫어서 고교 시절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근데 서울에 있었는데 아버지를 벗어나기 위한 거였다라고 경찰은 밝힙니다. 이제 상습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이제 성추행을 받았던 딸이 따로 나가 살다가 여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당시에 8살이었던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언니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신혜 씨는 분노한 거죠. 이 경찰의 주장인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찰에서 밝힌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신혜 씨는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가 2000년 1월경. 그리고 2달 뒤에 2000년 3월 6일 김신혜 씨는 집에서 그때 당시 강남에 살고 있었대요. 아버지를 죽일 수면제를 준비합니다. 수면제 30알 정도를 숟가락을 이용해서 잘게 부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A4 용지에 담으려고 하는데 그 도중에 실수로 수면제를 많이 쏟게 된대요. 신혜 씨는 그 근처에 있던 이제 행주로 대충 닦고 그 행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쏟은 양이 되게 많아서 남은 건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었대. 그래서 이걸 A4 용지에 싸서 집에 있던 일본산 양주와 함께 가방 안에 챙깁니다. 준비한 수면제와 술을 가지고 신혜 씨는 빌린 렌터카를 타고 본가인 전남 완도로 출발합니다. 7시간 후에 3월 7일이죠. 밤 12시 55분경에 신혜 씨는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권해요. 술에 취하지 않는 약이랑 같이 가져왔다. 그러면서 수면제하고 술을 꺼냅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별 말은 없었대요.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대요. 아버지와 딸이 앉아서 이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따르자마자 단숨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벌컥벌컥. 그 순간에 신혜 씨는 갑자기 겁이 났대요. 이제 무서운 거지. 그리고 자기도 이대로 죽어버릴까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마실 용기는 나지 않았고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자신 앞에 있던 잔을 먹었대. 자기 것까지 먹은 거야. 이 상황에 심리적 압박이 와가지고 김신혜 씨는 이제 정신없이 방을 나왔대. 그리고 1층으로 뛰어내려와요. 원래 그 아버지 방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근데 아버지가 뒤따라오더래요. 다리가 불편한데 막 따라왔대. 순간 신혜 씨는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게 눈치를 챈 건가 싶어서 이제 쳐다보는데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뜻밖의 다른 제안을 해요. 오랜만에 드라이브 좀 시켜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드라이브는 시작이 됐죠. 근데 아버지는 차에 타서도 신혜 씨를 추행했대요. 그리고 30분 뒤 추행하던 손이 멈춥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죽음을 맞았어요. 그리고 신혜 씨는 인적 없는 시골 정류장에서 시신을 버리고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때 시각이 새벽 4시. 그것까지가 경찰 주장이야? 네, 여기까지가 경찰의 주장입니다. 근데 난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술을 깨는 약이라고 챙겨갔다고 그 수면제 잘게 부순 거를 그럼 잘게 부술 일이 뭐가 있어? 글쎄. 그냥 알약으로 가져가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아니면 타려고 그랬나? 타려고 그랬으면 약이 가려고 많았잖아요. 맞는데 그거를 뭘 맞아요. 어차피 술 깨는 약이라고 하면 알약일 텐데 네.
그런 게 좀 술에 타려고 부셨겠죠. 타려고 부은 건지 어쩐지 해서 타려고 부셨다가 가면서 마음이 바뀐 거야. 술 깨는 약이라 그래야겠다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고. 몇 가지 생각을 해봤겠죠. 그리고 뭐 바닥에 흘렸다고 걸레로 닦는 것도 사실은 그렇지. 그죠. 그럼 다시 다시 모으면 되는 모으면 거를. 되는 거를. 맞아. 좀 정황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이런 거 보면 참 띨띨하지 않냐 경찰들. 그러니까 사실 별로 합리적이 아닌 이야기들을 늘어놓긴 해요. 이 발표가 나고 이제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요. 이게 근데 김신혜 씨랑 여동생이랑은 엄마가 달랐대요. 이복인 거야. 근데 두 딸을 추행을 하고 강간을 한 추악한 아버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큰딸은 자살 기도까지 했었고 결국 큰딸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그다가 시체도 버렸고. 그래서 감염됐나? 네, 그래서 감염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김신혜 씨를 알잖아요. 평가가 갈렸대요. 아버지를 죽인 완전 나쁜 인 동시에 이렇게 오랜 세월 추행을 당한 피해자잖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이제 탄원서도 넣기도 했대. 그래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조금 감형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때 이 사건이 나기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 이거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왜 그 의붓아버지한테 12년간 성폭행 당했던 여대생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애인이랑 같이 아버지 죽인 거. 그 사건이 이때쯤이었나 봐.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이 여대생 상황이랑 또 연결을 해서 어떻게 신혜 씨가 뭐 항소를 하고 뭐 재판부에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면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은 무기징역보다도 더 약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김신혜 씨가 자기의 자백을 번복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 뭐야? 처음엔 자백을 했다가. 근데 그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검찰은 김신혜 씨가 범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 법원에서 판결이 무기징역으로 결론이 났어요. 아마 국선 변호사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신혜 씨가 아니라는데 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걸까?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일단 자백을 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본인이 안 죽였고 이제 성추행도 아니라는데 김신혜 씨가 범인으로 지목된 가장 큰 이유는 신혜 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그 시각에 신혜 씨의 알리바이가 없어요. 그 신혜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해줄 알리바이가 없는 거야. 동생이 죽인 거 아니야? 너무 어렸나? 근데 지금 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범은 못 찾았어요. 못 찾은 상태야. 어디를 찾아봐도 진범에 대한 내용이 없어. 또 거기서는 신혜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막 모았을 거 아니야. 짜맞추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신혜 씨는 이제 자신의 알리바이를 이제 설명을 하죠. 여기서부터는 신혜 씨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입니다. 원래 사건 전날 2000년 3월 6일 신혜 씨는 렌트한 차를 끌고 할머니 집으로 가요. 근데 이게 왜 가는 거냐면 일주일 전에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랑 남동생을 할머니 집에 두고 온 거야. 근데 남동생은 원래 서울에 있어야 돼.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와야 됐었는데 남동생이 할머니 집에 좀 더 있겠다고 떼를 쓴 거지. 근데 이게 또 맞물린 상황이 일주일 뒤에 신혜 씨의 절친한 친구가 광주에 사는데 집들이를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신혜 씨는 어차피 한 번 더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남동생은 좀 있다가 신혜 씨가 내려왔을 때 같이 픽업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하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계획이 집들이를 가기로 한 5일 틀어지기 시작해. 신혜 씨의 주차된 차를 누가 들이받는 사고가 나요. 결국 부서진 차를 맡기고 뭐 수리 맡기고 막 이러느냐고 그래서 렌트한 거구나. 네, 출발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사정을 말한 후에 다음 날에 출발하겠다라고 일정을 미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신혜 씨는 친구 집에 못 가게 돼요. 왜 그랬냐면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만 못 가고 딴 친구들은 그날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들이 다 지방으로 돌아간 거지. 야, 너 와도 어차피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 안 와도 된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지. 광주에 내려갈 일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신혜 씨는 이제 동생이 있잖아, 밑에. 할머니 집에 전화를 해서 남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냥 버스 타고 올라와라. 누나가 차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신혜 씨가
남동생이 자기 아, 기다리고 남동생이 있어. 있어? 삼남매인 거죠? 삼남매인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 할머니 집에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버스 타고 그냥 올라와라. 차비도 보내주겠다. 근데 여기서 동생이 떼를 쓴 거야. 누나가 데리러 와라. 저 막무가내로 막 떼를 써가지고 착한 누나 김신혜 씨는 동생을 데리러 완도로 내려가요. 차까지 빌려서. 동생이 지금까지도 미연해하고 있겠네. 엄청 자책한다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이제 완도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죠. 집들이는 실패를 했지만 어차피 또 내려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완도에 사는 친구들한테 보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인 권 씨랑 박 씨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밤 내가 완도로 내려갈 테니까 친구의 구두가게에서 보자 라고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2003년 PD수첩에서도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 PD수첩에서도 이 친구들이 인터뷰하고 이 전화 내용을 다 확인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증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완도로 내려가던 신혜 씨는 대전 부근의 한 휴게소에 들러요. 그리고 신혜 씨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네 주민이랑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동네 주민? 네, 동네 주민이랑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 통화해서 신혜 씨가 이렇게 말해. 아버지, 저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조심해서 내려오고 너 오면 먹으라고 아버지가 닭죽 쏘아놨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가 좋았네. 그게 나쁜 건 아니었나 봐. 그래서 요 내용이 있었고 이 정황을 아버지랑 같이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도 증언을 합니다. 아, 그때 그렇게 내가 들었다라고 또 증언을 했대요. 그래서 사실인 거야, 이것도. 통화를 마치고 나서 또 마을 주민은 딸도 내려오는데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타박까지 했었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내려오면서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친 김신혜 씨는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서 3월 7일 12시 55분경에 완도 근처의 검문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완도에 도착을 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출발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전화했던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구두가게에서 막 만나기로 했었잖아. 아까 전화해서. 그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근처 공중전화에서 구두가게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구두가게는 전화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신혜 씨는 다시 친구 박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박 씨가 전화를 받아요. 신혜 씨가 말하죠. 난데 왜 가게에 전화 안 받아? 그랬더니 박 씨가 야야 우리 너 버스 타고 오는 줄 알고 이제껏 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다가 지금 막 들어왔다. 너 놀래켜 주려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신혜 씨가 그랬어? 나 지금 도착했는데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친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내일 만나면 안 될까? 권 씨랑은 통화해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못 나온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신혜 씨는 오늘 만에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친구와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화 부스에 있는 김에 집에다 전화를 한 번 더 걸어요. 할머니 집에 전화를 한 거지. 근데 이 증언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 전화를 받은 여동생이 신혜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아빠 술 많이 먹고 와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싸우고 방금 내려갔어. 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이 말을 듣고 김신혜 씨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알아? 뭐 집안 분위기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주사가 심했대. 아.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딸내미를 앉혀놓고 밤새 얘기하는 거야. 잔소리하고 자기 얘기하고 넋두리하고. 그러니까 술만 아니면 되게 좋은 아버지인데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신혜 씨는 집에 들어가봤자 또 잔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야. 가기 싫지. 신혜 씨는 친구 권 씨에게 전화를 해서 꼭 만나야겠다 다짐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통화는 끊지 않는 상황에서 여동생이 또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언니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 질문에 신혜 씨는 검문소 앞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아까 검문소 지났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는 완도에 도착했는데 바로 안 들어가면 할머니가 서운하실 것 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자기도 원격결에 동생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검문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큰 역할을 해요. 이게 결정적으로 경찰한테는 유리한 증언이 돼버린 거죠. 신혜 씨가 살해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했다. 벌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가게 돼. 근데 그거는 나도 오면서도 느꼈지만 좀 늦은 시간이면은
이게 사람이 좀 선의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 장소가 아니라고 해도 그치. 그냥,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 그것도 또 증거가 됐네. 그러니까 몰아간 거예요, 그냥. 특정 상황이 되니까 얻어 그게 걸린 거짓말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본인도 이게 그렇게 큰 게 될 줄 알았겠어요. 모르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신혜 씨는 권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다행히 권 씨가 전화를 받아요. 근데 권 씨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니까 내일 만나자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신혜 씨는 혼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마지막 통화를 할 때가 새벽 1시쯤, 아버지가 발견된 거는 새벽 5시 50분. 그러니까 약 4시간의 공백이 발생한 거지. 경찰은 그 시간에 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혜 씨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였냐면 아무도 못 만나게 됐잖아. 그래서 세우고 근처 바닷가 등대로 가서 차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다 잠에 든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쯤에 잠에서 깨서 할머니 집으로 돌아간 거지. 근데 이 알리바이를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 당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2000년이면 하기 많진 않으니까 차 같은 거 그거 조사 안 되나 그런 거? 운행 그런 게 없나 따로? 해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당시 뭐 블랙박스라도 있으면 나 여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러게. 그래서 경찰은 이 점을 되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신혜 씨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생기잖아. 김신혜 씨가 자백을 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왜 자백을 했을까? 구타가 있었어? 그것도 좀 있었고요. 일부 상황이 좀 웃긴 게 자기가 자백을 한 이유가 고모부의 조언에서 시작이 돼요. 고모부가 신혜 씨의 고모부죠. 신혜 씨한테 남동생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아. 살해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추측을 얘기한 거야. 아, 동생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신혜 씨는 자기가 죄를 덮어쓰려고 결심한 거야. 아, 그래서 동생 저기 보호하려고. 그리고 여동생한테도 고모부가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성추행했다고 진술을 해야지 언니가 빨리 풀려난다. 그럼 고모 쪽이 좀 수상하다. 수상하죠. 그거네. 딸을 이제 감옥에 넣으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보험금이나 보험금이 다- 법적으로 떨어지니까. 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고모부가 다 판을 짜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정작 고모부는 그 사건이 흐르고 지금 17년이니까 16년 동안 이렇게 보면 증언이 되게 오락가락한데요. 공부가 의심스럽네. 네, 의심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김신혜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경찰에서 발표한 정황을 보면 처음에 보험을 많이 가입했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보험 8개 중에 3개는 이미 해지가 된 상태였고 나머지 보험 대부분이 가입 2년이 안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더라도 그 보험금이 신혜 씨한테 수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신혜 씨가 보험 설계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대.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유가 안 돼. 그리고 살인 메모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살해 계획을 쓴 메모. 근데 이게 신혜 씨가 연극 배우를 좀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습작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초안을 보고 경찰은 영장도 없이 신혜 씨 집에 가서 그냥 앞뒤를 다 자르고 유사한 시나리오 부분만 발췌를 해서 거기에 짜맞추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수면제. 아까 한고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수면제에 관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그 걸레도 샀다라든지. 없고 집에서 쏟았다고 하는데 수면제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그리고 수면제도 그거 처방전이 있어야 될 텐데. 또 마지막으로 렌터카에서 아버지의 혈액형이나 이런 게 머리카락에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는 A, B형이었는데 렌터카에서는 A형과 O형의 머리카락만 발견이 됐어요. A, B형 머리카락이 없어. 차에 태웠다고 치면은 태웠다고 치면 증거가 좀 그러니까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좋은데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황들은 신혜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근데 사인이 뭐라고? 약물의 일이야. 고모부네.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네. 아무래도 유력하죠, 근데. 아는 사람에 의한 왜냐면 약물이니까 또 정황 보면
친척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조언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오지랖 넓은 누군가 친척 와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다가 일이 덜어 꼬이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죄 없는 사람한테 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심지어 자기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추행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네.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그거는 자백을 아 그리고 고모 자기가 어떻게 알아 남동생이 죽였다는 거를 그냥 무슨 근거로? 자기 추측 막 이런 거지 뭐. 그래서 상황은 그렇지만 어쨌든 김신혜 씨는 그렇게 결국 무기징역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사건이 지금도 사시고 계시는 거야? 네. 아 그러면 성폭행 그것도 고모부가 다 시킨 거야? 그렇게 불쌍하고? 말을 해야지 불쌍한 게 돼서 형이 감형되지 않겠냐.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가 그렇게 증언을 해라라고 고모부가 시킨 거야. 아빠를 아예 나쁜 놈으로 만들어.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건 일지를 좀 추려보면 2000년 8월에 김신혜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를 해요. 하지만 2002년 1월 기각이 됩니다. 그 후로 14년 뒤 2015년 1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준현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재심을 청구하게 돼요. 야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재심이 결정됩니다. 재심이 결정된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근데 이때도 다행이다. 화제가 돼서 기사가 진짜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때 기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재심 결정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복역 중인 무기수가 처음 받는 이게 10,000분의 1 확률이래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처음 받는 재심 결정. 그래서 되게 이슈가 됐었어. 출소 후에 재심 청구는 많은데 맞아. 옥중에서 그렇게 판결을 따는 경우가 국내 최초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재심이 열렸지만 이게 김신혜 씨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재판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 아씨 그때 친구들만 만났어도 근데 생각을 해봐봐. 알리바이만 있었어도. 살인을 안 했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돼. 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안 한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아 너무 억울하다. 안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 재심 답답하죠. 만들어오는 그 변호사도 대단하긴 하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건들 보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누명을 주장한 사람들이 100% 다 자기가 진짜 억울해서 누명을 주장하겠느냐. 진범도 있는데 그렇게 하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준현 변호사한테 많이 물어본대. 그래서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믿냐. 어떤 사람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누명 쓰다고 확신하느냐. 근데 박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한대요. 눈을 보면 안 돼? 얼마나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는가를 본대. 음. 사람이 한순간 이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잠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한결같이 그걸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김신혜 씨는 자신의 자백을 번복한 이유, 일단 처음에 했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16년 동안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무기징역인데 노역도 안 해. 왜냐면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자기가 왜 이 노역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독한년이라고 불린대. 난 무죄다. 할 수 없다. 진짜 최초에 자백만 안 했어도 좀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해야 돼. 그 타진녀 사건이랑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닌 학교를 걸 증명해야 나왔는데 돼. 내가 이 학교를 나왔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도 김신혜 씨를 처음 봤을 때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녀의 모습을 딱 보고 진짜 강한 전율을 느꼈대요. 딱 그 기를 딱 받은 거야. 이건 맞다. 이 사람 진짜 억울하다. 그리고 그녀의 굳은 의지는 재심이 열리던 날 그녀의 증언에서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박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봤대. 첫 질문으로 지난 15년 수감 생활 동안 심경이 어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때문이었대. 죽지 못한 이유가. 들어봐. 제가 구속된 이유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이유고 또 아버지를 제가 살해한 이유가 저와 제 여동생을 아버지가 성추행했기 때문이라고 검찰과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서 자살해버린다면 내 아버지는 영원히 딸들을 성추행한 파렴치범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장애인이라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했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딸인 저 역시 어려서부터 무시받고 열시받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난 15년간 죽고 싶었으나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도 살고 저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15년간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죽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날 방청객들 진짜 많이 울었대요.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신 거야? 그러면? 지금 2000 17년? 그쵸. 그래서 지금 김시인혜 씨의 재판 상황은 2015년 11월에 재심 개시가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고 2017년 2월 11일 항소심에서 다시 재심 개시가 또 판결이 났어요. 또다시 재심. 그리고 현재 2017년 5월 김신혜 씨의 상황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계속 수감 중이고 누명을 벗지 못했고 처음 교도소 들어갔을 때가 20대 초반인데 지금은 이제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두고 이제 스스로 계속 자문을 해요. 대한민국에 과연 인권이 있는가? 그 사람 뭐해? 고모는. 그게 좀 자료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시켰을까? 그래서 친구들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그때 누나를 만났더라면 그때 누나를 오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친구들은 그때 자기가 만났더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4시간 동안의 정황이 야 그때 뭐 맘만 먹었으면 누나가 걸려든 거지 아마 동생이나 누가 또 이렇게 들어갔을 거야. 누군가 진범이 진범이 꾸며놨지 어떻게든 판을. 그래서 이것도 계속 재판